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문화청 문화재위원을 좀 오래 하면서 아마 지금 여기서도 토목유산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근대 유산으로서 근현대의 가장 이렇게 각광받는 요즘 유산 중에 하나가 근대 건축유산이에요. 근데 근대 건축유산을 위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문화재청에서 한 20여 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여기 PT에 잠깐 적었습니다만은 한 약 1000개에 달하는 근대 유산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600개 정도가 건축, 도시, 토목 관련 유산이 한 600여 개가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토목이라고 딱 찍어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라고 세보니까 한 3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예전에 토목유산을 할 때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토목과 교수님들을 모셔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일도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토목 쪽에는 토목사를 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토목사를 하는 분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나 판단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현실이 벌어집니다. 사실 건축 역사도 그랬어요. 아마 건축은 공과대학 내에서 역사라는 것을 하나의 학문 분야로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그 전공일 텐데, 그것이 건축이 역사가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사실 여전히 근대이고요. 그 전에는 미술사의 한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사의 한 분야에서 미술사에서 건축을 다뤄주니까 건축이 문화이고 예술로서 다뤄졌었구나 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건축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미술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건축을 재단하는 그러한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거고, 그러한 현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토목유산도 이 토목 쪽에서 보다 그것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정확하게 알 텐데, 지금까지는 사실 토목유산에 대한 판단은 토목 이외의 분야,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맡겨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작년부터 토목유산을 토목 쪽에서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 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건축 역사, 근현대 역사 유산을 다루면서 이거는 토목 쪽에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토목 쪽에서 가져가야 되는 유산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상당한 부분은, 그게 작기를 바라지만 상당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약간의 편견이나 편향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토목유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토목 쪽 전공자들의 인식의 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토목유산이 앞으로 더 이 사회에서 자리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토목유산만큼의 미치는 판단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그나마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토목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생각을 해왔던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들과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제 매제가 토목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여기 보니까 ELC가 크게 써 있던데, 제가 대림산업에 한 6년간 근무했었어요. 제 매제도 대림산업에 토목지구로 근무를 했고, 저는 건축지로 근무를 했고. 근데 사실은 저는 토목을 전공 안 한 것을 나름대로 토목을 전공 안 해서 오지에 가지 않아도 그렇고 바다 위에서 일 안 해도 되고 얼마나 다행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매제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매제가
자기가 했던 현장에 대한 프라이드가 그 속된 말로 보면 거의 만땅이에요. 근데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게 건축이 훨씬 더 우리 일상의 삶에 가깝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아주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토목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걸 보고 좀 다소 충격적이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자기가 전공한 분야가 공공에 기여하고 우리의 삶에 기여하는 것의 가치의 크기를 보면은 토목과 건축은 비교의 레벨이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 사진을 선택한 것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의 역사유산이지만 사실은 토목유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이 장면을 제가 준비할 때는 여기에 순성 행사가 있는 걸 몰랐을 때 제가 뽑았던 건데요.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제목 인류 문명과 함께 우리가 토목이다라는 것은 사실 토목이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지난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굉장히 잘 지적한 그리고 잘 만든 표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토목의 역사적 가치와 역할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일반 사회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안 쓸까요? 저 어려서 성장할 때는 노가다란 말 무지하게 많이 썼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회의 문제일까요?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역사와 자기들의 역할을 스스로 챙기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결과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한양 도성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토목을 전공한 사람들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가 없습니다. 이 한양 도성에 대한 연구는 제일 처음에 건축 역사학자가 연구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일반 역사학자가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그래서 건축 쪽이 가져온 지도 얼마 안 돼요.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언젠가는 토목이 가져가면은 이 한양 도성의 역사와 가치와 평가가 또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세종대로가 있죠. 이 사진은 그 플라자 호텔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 세종대로 이 한복판에 여기에 토목유산이 있을까요? 도로 개설이 토목유산이라고 하면은 뭐 토목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그걸 토목유산이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맞는데, 여기서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오른쪽에 이게 뭐냐면은 아마 좀 낯선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 뒤쪽에 이제 몇 가지 밑에 지하 공간에 전시 공간을 만들어놨죠. 이게 세종대로를 만들 때 밑에 발굴 작업을 하는데, 발굴 작업을 할 때는 보통 밑에 역사유산이 뭐가 있나 이걸 발굴하는 건데, 보니까 특별한 게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엎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의 역사도시에 대한 공사를 할 때 발굴하게 되면은 전문가 검토회의를 제가 가는데, 저는 여기서 뭐를 주장했냐면은, 사실 역사도시 서울이 600년 역사도시가 600년 전에 한양 도성을 만든 흔적을 서울 성곽에서만 봤지 당시의 도로라든지 도시의 인프라 측면에서 본 적이 있느냐? 사실 수많은 건물들이 새로 높은 건물이 지어질 때 지하를 깊이 파면서 바닥을 파면은 거기에 주택의 흔적들, 건물의 흔적들은 찾아보지만, 사실 도시 인프라에 대한 배수로라든지 도로 시스템에 대한 것이 이걸 찾아본 적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발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면서 600년 전에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한양 도성을 만들 때 도로를 어떻게 닦았는지 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어디겠느냐, 그게 바로 저 한양대로 저기 녹색으로 표시되는 저 부분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의 발굴을 한 김에 발굴할 때 이 토층의 단면을 지금 여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시간대별 켜가 있잖아요. 이것을 좀 크게 본 것 중에는 여러분들 혹시 몽촌 토성에 있는 한성백제박물관에 보면은 토성의 흔적을 수직으로 잘라가지고 토층을 전사한다고 그래요. 똑같이 떠가지고 그걸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층별로 각 시대마다의 특징이 담겨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세종로의 그 홀에는 이 조선시대 때 최초로 길을 만들었을 때 길을 어떻게 닦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시적인 것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유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죠. 자, 조선의 수도 서울은 한양도성은 역사도시이면서 동시에 계획도시입니다. 특별한 의지를 갖고 만들어졌죠. 제가 보통 서울을 이야기할 때 600년 역사도시 서울은 청계천을 품에 안고 내사산, 대가, 인왕, 남산, 낙산 4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인구 10만 명을 위한 계획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도시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의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 의지가 뭐냐? 그게 보통 디자인 컨셉이죠. 그 디자인 컨셉의 핵심에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 유교 이념이 담겨 있죠. 그래서 유교 이념을 도시 공간 속에 펼쳐놓는데 그 펼쳐지는 장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대신에 홍지문. 그래서 유교의 기본적인 덕목인 인의 예지신을 그 사대문에 붙여놨죠. 그래서 동대문을 뭐로 갑니까? 흥인지문, 인을 흥하게 한다. 서대문을 돈이문, 을을 돈독하게 한다. 숭례문, 예를 받든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로와 남대문로가 만나는 이곳에는 인의 예지신의 가장 중요한 신, 여기에 보신각이 있죠. 그래가지고 인의 예지신이라는 유교의 기본적인 덕목을 도시공간 속에 펼쳐놓고 사람들이 드나거리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의 한복판에 놓고 그 유교적 이념이 체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데 계획도시면서도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자연의 원지형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핏 보면 이게 계획도시 그러면 격자형 도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격자형 도시는 사실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때 나타나는 도시 구조지 이것은 고대 국가의 특성도 아니고 현대 국가의 특성도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선지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이라는 것은 도시는 인구 10만 명의 도시를 한꺼번에 계획하면서도 자연의 질서를 품에 안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어떻게 땅 위에 담을 수 있는가를 갖다가 실험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 유지되던 서울의 도시 구조가 사실은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바뀌게 되는데요. 사실은 대한제국은 1897년에 출범한 그 새로운 근대 국가의 틀인데요. 역사도시 서울을 이야기할 때 보통 전조, 광합, 경복궁을 중심으로 경복궁 앞에 육조거리, 전조후시라고 하는데 전조는 뭐냐면 육조 관아가 세종로변에 있고요. 동쪽에는 종묘가 있고 서쪽에는 사직단이 있고 바로 그러한 큰 공간 구조의 틀 속에서 간선도로인 육조대로 동서를 연결하는 종로, 그 다음에 보신각에서 남대문으로 연결하는 남대문로가 오른편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구조 속에서 정치적 중심은 광화문의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있고요. 육조거리 있죠. 그렇지만 저기는 정치적 중심이지 경제적 기능적 중심은 아니었거든요. 경제적 기능적 중심은 바로 종로와 남대문로가 만나는 바로 이곳이죠.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던 유기전이 바로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500년 동안 두 개의 중심 구조를 가진 도시였는데 1897년에 왕궁이 경복궁에서 현재의 덕숭으로
옮겨오면서, 예. 그 다음에 이게 이 옮겨오면서, 요 덕수궁이 대한제국의 황궁이 되면서 여기에 정치의 중심이 됐는데, 정치의 중심이 됐지만 육조의 행정관은 여전히 육조거리, 지금의 세종로 쪽에 있다 보니 이게 국가의 경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당시에 대한제국에 출범할 당시에 고종이, 이거 좀 누가 좀 눌러주시죠. 이게 안 넘어가는데. 네. 그럴 때 황토현, 광화문 내거리에서 덕수궁 앞까지 길을 새로 뚫고요. 그 다음에 대한문 앞에서 남대문까지 길을 새로 뚫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한문 앞, 지금의 서울시청, 서울광장 앞에 육조대로와 연결되고, 남대문로와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을지로, 그 다음에 남대문으로 가는 길, 서소문으로 가는 길이 되면서 이곳이 대한문 앞, 현재 서울광장이 서울의 중심가로가 다 모이는 새로운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두 개의 중심 구조를 하나의 중심을 갖는 도시로 바꾼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서울의 중심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역사 도시의 중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 구조의 개편에 토목이 있는 거죠. 그럼 저런 부분만 있느냐? 사실 여러분들 그 한 번쯤 서울역 7017 한번 가보셨죠? 서울로. 자, 이거는 당시에 이것을 근대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 고가도로를 없애고 새로운 도로를 놓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당시에 이것을 보존하자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집권 정당하고는 배치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장의 말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것을 보존해서 등록문화재로 하는데 성공한 배경 중에 하나는 이것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경제개발의 마지막 남은 유산이다. 그러니까 이 고가도로가 그거죠. 바로 그러한 유산이라는 것 때문에 경제개발의 유산이라는 명목으로 당시에 정치적인 악의 다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고민할 때 이 고민의 영역에 토목하는 분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의 디자인, 사실은 이 예전에 이 고가도로는 도심으로부터 영등포로 연결하는, 당시의 영등포가 경제 중심이었고 서울 도심이 정치역의 사회문화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대부분의 교통망은 서쪽을 향했어요. 영등포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입니다.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기능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강남 개발되고 그러니까요. 이 고가도로가의 역할이 새로 재편될 때 이것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쪽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토목하는 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학자나 건축 역사학자들은 이것의 주장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물리적으로 보존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도 이 디자인은 건축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유산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토목유산이죠. 토목유산인데 이것의 보존과 활용 어디에도 토목 쪽의 개입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토목유산이나 토목의 역사를 챙기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을 것 같은데, 잠깐만, 시계가 그렇죠, 10분 내에 끝내겠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죠. 근데 이 말은 사실 저희 세대에 딱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전 시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의 시대에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이 말들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한없이 성장할 줄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 아닌 정체 또는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축소되는 사회를 사실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장을 멈춘 사회에서 사는 방법은 뭐 쉽게 말해서 아껴 쓰고 오래 쓰고 다시 쓰는 바로 그런 문제들이겠죠. 그러니까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는 오래된 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근대 유산이 그래서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 굉장히 핫한 힙지로 또는 10지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대 유산이나 그런데 이때 근대 유산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야기하는 근대 유산은 대부분 근대 건축 유산을 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근대 건축 유산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근본에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목유산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토목유산이 독립적인 근대유산으로 일반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토목유산과 근대 건축유산의 경계는 애매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애매한 부분은 토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그들의 영역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토목유산을 챙기려는 이 노력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을 이것을 지정해서 발표하고 폐를 달아주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지를 보니까 우리 토목공학인들이 고유의 영역에서 자긍심을 크게 느끼기 위하여 이건 틀림없이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토목 쪽에서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를 지정하고 보호 관리하는 것과는 굉장히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국가에서 챙겨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챙겨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국가에서 챙기지 않는 건 아는데 토목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프라이드를 문화재청에서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니까 우리끼리라도 우리의 자긍심을 한껏 높이는데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토목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신청이나 기본 자격 요건 절차 또는 심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5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역사적, 기술적, 경제발전 기여도, 사회문화적 가치, 경관적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장 답사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서 이렇게 유산으로 지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한 2000년부터 하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도, 그건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학인들 중에서는 건축하는 분들이 전문가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게 토목유산과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토목유산에는 경제발전 기여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등록문화재에는 경제발전 기여도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는 없지만 저쪽에 있는 등록문화재에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거티브 헤리티지, 부정적 유산,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유산이라든지 전쟁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토목유산 쪽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토목유산이라고 하더라도 다 경제발전의 기여도만 있는 것도 아니죠. 아마 이것이 긍정과 부정의 유산이 함께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 시대에 어떤 가치가 더 부각됐다가 다음에는 그 가치가 반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차이들은 아마 좀 많이 생각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작년에 토목문화유산으로 소양강 다목적댐이 선정이 되고 경부고속도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거 선정은 굉장히 건축 입장에서 보는 등록문화재 제도에 오랫동안 참여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놀랍고 신선했어요. 왜냐면 문화재청에서는 왜 저게 가치가 있는지 알았지만 저걸 지정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문화재청은 저걸 딱 지정하는 순간 정부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정하면 이것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을 투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댐이나 고속도로 유지관리나 하자를 갖다가 보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 학술단체나 민간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분에 대한 책임을까지 질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그동안 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부하고는 독립적으로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토목은 공공이 발주하는 거고 공공에 기여됐기 때문에 여전히 공공의 소유물들이 많죠. 그렇죠? 일정한 정도로 아주 좀 이렇게 민과 공의 관의 역할이 좀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목유산 지정 사업의 특징은 앞에서 있던 것처럼 토목계의 자발적인 사업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토목인의 자긍심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토목이나 토목유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여돼 있어서 토목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청이 주도하는 근대유산 사업과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적으로 경제발전 기여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역사적 가치에 대한 생각들이 등록문화재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등록문화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발전 기여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평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평가 요소 중에 하나지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선정한 토목유산이라든지 올해 선정된 지하철 1호선이나 인천 관문 같은 경우는 아마 저 부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이 토목유산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위상이기도 하고 중요성이기도 할 겁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개항장과 물길, 철길과 전차의 문제였는데 이게 사실 이걸 준비할 때는 올해 그 토목유산이 지하철 1호선과 인천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했었는데 저는 근현대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는 옛지도인데요. 옛지도에서 물길을 다루는 기술 자체가 사실 토목기술이죠. 그렇죠? 물길을 다루면서 물길 주변에 우리의 삶의 현장의 중요한 시설들이 항구가 되고 개항장이 되고 도심과 연결하는 길이 철길이 또는 일반 물길이 일반 도로가 다 토목유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근대 건축 쪽에서도 그동안 연구가 사실 충분히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근대에 대한 연구 자체가 별로 안 돼 있었고 우리의 근대는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마치 우리의 역사인 것처럼 잘못해가지고 식민사관이 가장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게 근대유산입니다. 그 식민사관을 벗기는 작업이 사실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와 전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철도는 역사 시간에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가 침략과 수탈에서 시작됐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1900년의 경인철도. 이것은 대한제국의 의지로 만들어진 철도예요. 나중에 일본의 침략이 가시화되면서 그 철도가 일본에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1899년에 만들어진 전차회 같은 경우는 고종이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을 홍릉, 청량리에 있는 부인을 찾아가는데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천치했다라고 하는 속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전차는 당시에 서울 시민들이 한양도성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아야지 우리가 철도와 전차라고 하는 이러한 교통시설 또는 토목시설의 역사적 가치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900년의 경인철도는 우리의 의지로 만든 그리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천항과 한양 도성을 연결하는 일종의 서구의 문물을 도입하는 개화의 루트였는데 1904년에 러일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경인철도나 경부철도나 이런 것들은 전부 침략과 수탈의 철도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1900년의 경인철도는 대한제국이 서구와 만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굉장히 중요한 근대 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 전차는 최초의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경인철도의 노선을, 이 유산을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연계시켜서 생각하면 새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경인철도 같은 경우는 제물포에서부터 서대문역까지가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전차는 서대문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구설되고 있었어요. 오른쪽에 보면 빨간 선이 전차 노선이고 파란 선이 기차 노선인데, 여기 보면 그 교집합이 서대문이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저거는 그림을 그리면 서양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개항장인 인천에 내려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서대문에서 내린 다음에 거기서 전차로 갈아탄 다음에 시내로 들어오는 거죠. 최초의 환승역인 겁니다. 그 최초의 환승역의 위치가, 저긴 전차 개설했을 때 모습이고 아래는 서대문역의 모습인데, 이곳이 지금 현재 어디냐면은 이화여제 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이 최초의 서대문역의 위치고, 노란 선은 당시에 경인철도의 철도 노선입니다. 철도 노선이 지금 길로 남아 있습니다. 깨끗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 길을 발굴을 하면 당시에 경인철도의 유구가 요 아래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올해 토목유산이 지하철 1호선이더라고요. 지하철 1호선이 1974년에 개통이 될 때 청량리에서 종로를 거쳐서 서울역을 거쳐서 인천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이때 만들어진 전차와 경인철도의 합이 1974년에 지하철 1호선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 1호선의 역사의 뿌리가 사실 대한제국기부터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포구의 모습인데요. 이게 개항장이 마련되기 전에는 사실은 용산과 마포가 한양 도성과 연결되는 물류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조선시대 후기에도 마포와 용산은 한양 도성의 가장 중요한 포구였고, 이때의 이 포구는 당연히 토목시설이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 별로 못하죠. 아마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아마 지금도 배울 것 같은데, 그 김제에 있는 벽골제 배우셨나요? 그 백제의 농업유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토목유산이잖아요. 그런 토목유산들을 우리 토목유산이라고 안 배우죠. 그냥 유산이라고 배우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다 토목유산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항 이후의 도시의 변화 속에는 기본적으로 곳곳에 토목유산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근대의 관문이라고 해서는 경인철도의 남대문역, 지금에 있는 저 서울역은 1925년까지가 일제강점기지만 1900년에 경인철도가 개통될 때 남대문역은 대한제국 때 만들어졌죠. 그 남대문역에서부터 역사도시 서울의 관문인 남대문역, 이 도로는 그 당시에 아마 가장 중요한 근대의 도로였을 겁니다. 이건 1925년에 그 만주철도 주식회사가 지은 철도역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이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지금 현재 서울역이 공항철도가 개통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은 역사도시에서 근대도시로의 전환점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인천공항철도가 이쪽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세계도시 서울의 새로운 관문이기도 하죠. 이곳에 이제 건축과 토목, 구분하기 어렵지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서대문역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한강철도인데, 한강철도는 현재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등록문화재인데 1900년에 한강철교가 만든 저 철교는 지금도 있고요. 최초의 한강철교고요. 그 다음에 인천 수도국선, 이거는 아마 여기에 노량진에 수원지가 있다는 걸 아는 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은 노량진에 있는 수원지는 서울을 위한 수원지가 아니었습니다.
인천을 위한 수원지에서. 그래서 보면 지금도 있는 수원지의 저선은 인천 수도국선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데 저선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고 여기 보면 그냥은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요 선과 나라는 곳에 직선의 선이 여기 있죠. 저 수도국선이 지나가는 것이 지금의 길로 있고 저 아래는 그때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만들어진 수도국선의 지하 구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있다는 생각을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면서 경인철도가 만들어지고 할 때 이 지하 배수로에는 당시에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 구조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동작구에서 스스로 이것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건데 아직 문화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구청에서 스스로 하고 이것을 관광 자원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수로의 모습입니다. 인천으로 가면은 저희 매립지 뻘의 조수간만 차이는 뻘을 저 자리에 이제 이번에 올 것 마찬가지로 올해 토목유산된 간문이 설치가 됩니다. 물론 간문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설치되긴 하는 겁니다만,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창고들, 여기 있는 건물들이 지금 상당수 그대로 남아 있죠. 인천 아트 플랫폼이라든지 인천 제일은행이라든지 오른쪽에 대부호텔 같은 것들은 남아 있거나 복원한 모습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인천의 계양장, 우리가 차이나타운, 일본 조개지라고 하는 저런 것들도 저기도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자연적인 땅을 조선 정부가 일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조선 정부가 땅을 매립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거의 간척 사업에 해당하고 그때 최초의 근대적 도시 계획이 바로 저렇게 저 원 땅을 이렇게 매립해서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인천 계양장의 근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저 앞쪽에 이제 제1부두와 간문이 설치가 되는 거죠. 현재 등록문화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30여 개 정도가 다리, 터널, 철도 정도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것을 중심으로 현재 토목유산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목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이 등록문화재나 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토목이 만들어온 우리 역사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일반인들이 보기는 쉽지 않은 저기는 저 구간이 지금은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구조 기술이나 등에서 보면 조금 어설퍼 보이지만 당시에 우리나라 1970년대, 60년대 말에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대는 사실은 일반적인 서양이나 일본과는 굉장히 달랐죠. 서양의 근대는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지만 우리는 산업혁명 없이 근대사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근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했던 토목이나 건축유산의 모습도 서양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산업혁명 없이 근대사를 접어들면서 시민사회를 경험하면서 근대사회를 접어들었었다는 점, 그리고 제3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라는 점, 바로 이러한 점들은 우리의 근대 유산이 제대로 발굴되고 활용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이야기하는 토목유산과는 이제 다른 독특한 성격의 유산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목유산은 우리의 근대의 틀을 만들고 삶의 현장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왔고 바로 이러한 점들은 서구가 자랑하는 산업유산이나 토목유산과는 다른 종류의 우리의 유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유산과 보존의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유산은 항상 보존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역사유산을 붙일 때는 항상 우리가 문화유산이고 그 앞에는 찬란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찬란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 찬란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망가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마치 박물관에다 보존해야 되지 우리가 일상과 함께 우리의 삶과 여전히 함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유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과도 연속될 때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인식이 퍼지면서 문화유산은 보존도 중요하지만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것에 특히 활용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근대유산이죠. 근대 이전의 유산은 극히 소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조유산이 많기 때문에 활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문화유산의 화두는 보존과 활용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근대 문화유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네거티브 헤리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헤리티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 숙제로 있고요. 지금은 토목유산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쪽으로만 주로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도 이것이 활성화되면은 이것이 네거티브 헤리티지 부분을 우리가 우리 유산에 포함시켜야 될까 말까가 아마 앞으로 숙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넘겨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근대 역사유산의 보존 범위라든지 그걸 보면 개항계 유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유산들이 있어요. 이게 전쟁 유산도 있고, 그 다음에 독재와 군사정권 시절의 유산도 있습니다. 보통 건축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토목에도 포함됩니다. 산업화 시기의 근현대 유산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확장될 텐데, 근데 민주화운동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소, 도시, 예를 들어 서울역 고가, 아까 말 산업경제개발이라고 하지만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러한 앞으로 토목유산이 보편적인 가치가 되면서 토목의 사회적 역사적 역할을 시민사회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폭넓은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역사유산과 달리 근대 역사유산은 가치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문화유산이고요. 가치가 형성 중인 문화유산인데 그 가치 형성의 주체가 바로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유산의 보존의 주체는 우리지만 그 향유자는 우리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대유산은 세대 간의 단절을 연결하는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담는가는 우리가 후속 세대와 유산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토목유산의 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치의 발굴과 확장을 넘어서 사실 이것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토목하시는 분들끼리만 자체적으로 만족해가지고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판부착 정도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자료들을 아카이빙하고, 또는 박물관도, 토목박물관도 필요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국토발전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출판, 영상, 답사, 강연,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토목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시민사회와 공유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토목유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토목인들의 자부심을 넘어서 시민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강연해 주신 안창모 교수님 감사합니다.